2025년 내내 시장을 지배했던 AI 열풍이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랄까 파티가 좀 끝나가는 느낌이죠. 맞아요. 특히 그동안 고금리랑 싸워왔던 핀테크 분야는 찬바람이 더 세지고 있고요. 그렇죠. 소비자들 지갑은 얇아지고 연체율 걱정은 커지니까요.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한겨울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 모두가 춥다고 할 때 오히려 기회가 있다. 바로 그 가설이죠. 그 중심에 세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선구매 후결제 BNPL 회사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정말 기이한 게 주가는 최근 2달도 안 돼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네. 같은 기간 실적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랑 실적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그야말로 기이한 상황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보통 이럴 때 시장에 뭔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기회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거나 둘 중 하나죠.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극단적인 불일치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헐값에 나온 성장주를 살 기회인지? 아니면 다가올 폭풍의 전조인지. 자, 그럼 숫자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9월 9일 이후 주가가 무려 43%나 폭락했습니다. 43%요? 네. 시장 전체가 빠진 걸 감안해도 이건 좀 과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엔 시장에 뭔가 숨겨진 악재, 예를 들면 회계 스캔들이나 소송 같은 걸 먼저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신호는 없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회사 내부에 시한폭탄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 이 폭락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회사 밖에, 다른 하나는 회사 안에 있었어요. 밖이랑 아니요?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 겨울이라는 거시적인 환경입니다. 시장 전체가 핀테크는 위험하다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모든 회사를 보고 있는 거죠. 아, 특히 세질처럼 신용이 좀 낮은 고객층을 상대하는 사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 입을 거라는 공포 심리가 그게 다란 겁니다. 그러니까 세질이라는 배는 튼튼하고 빠르게 가고 있는데 핀테크라는 바다 전체에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겁먹고 뛰어내리고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일이 하나 있었죠. 또 있었어요? 네, 바로 두 번째 원인, 내부 문제입니다.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다졌다는 평가를 받던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캐런 하티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한 겁니다. 잠시만요. 회사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이 시점에 CFO가 떠난다. 네, 이건 멀스트리트에서 제일 싫어하는 신호 중 하나 아닌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저 사람은 뭔가 알고 먼저 탈출하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네. 실적 발표 직후에 사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실적은 좋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의심에 확신을 심어준 셈이 됐습니다. 새로운 CFO가 올 때까지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거라는 우려도 한몫했고요. 결국 외부의 거시경제 공포랑 내부의 리더십 불확실성, 이 두 개 펀치를 연달아 맞은 거네요. 네, 그러면서 67%라는 그 경이적인 매출 성장은 그냥 완전히 무시당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개별 기업의 펀다멘탈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와 심리가 주가를 어떻게 압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인 새들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더 들여다보죠. 핵심은 BNPL,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잖아요. 네, 물건값은 나중에 4번에 걸쳐서 이자 없이 나눠내게 해주는 거죠. 특히 신용 이력이 짧거나 없는 젊은 세대에게 이게 신용카드 대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수익 구조예요. 소비자한테는 이자나 수수료를 안 받고 대신 물건 파는 상인한테 거래액의 한 6%랑 건당 30센트 정도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더라도 구매력이 부족했던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 윈윈 구조인 셈이죠. 근데 이 시장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애프터페이, 클라르나 쟁쟁한 회사들이 많은데 세젤은 후발주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무기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요. 사용자가 약속된 할부금을 단 한 번이라도 놓치면 그 즉시 계정이 잠기고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번만 늦어도 바로 계정이 잠긴다고요? 아니 솔직히 좀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고객들이 다 떠나버리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리스크 관리하려다 고객을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세질의 전략적인 핵심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세질의 대답은 우리는 모든 고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세질은 처음부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래서 다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삼았거든요. 네. 이 고객층에게 세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신용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격한 규칙은 회사에게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강력한 필터가 되고요. 사용자에게는 이 서비스를 계속 쓰려면 제때 갚아야 한다는 명확한 행동 지침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확실함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는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리스크가 높은 고객층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턱을 아주 높게 만든 거군요. 네, 고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감당 가능한 리스크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근도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엄격한 채찍을 쓰는 동시에 세즐 애니웨어라는 구독 상품 같은 당근도 제공합니다. 이걸 구독하면 비자 카드를 받는 거의 모든 온라인 상점에서 세즐을 쓸 수 있게 되죠. 아하. 즉, 한쪽으로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서 부실 위험을 막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플랫폼 안에 강력하게 묶어두는 아주 영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양면성에 뚜렷한 회사네요. 한편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하고요.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만 보면 당장 사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오, 그렇죠. 연간 조정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3.38달러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고작 16배입니다. 16배요? 네, 연 60% 이상 성장하는 회사가 PER 16배라니 이건 거의 가치주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성장주는 PER이 50배, 100배를 넘나드는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명확합니다. 시장이 세질의 미래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적은 좋지만 곧 닥쳐올 경기 침체 앞에서 그 성장세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려가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죠. 3분기 실적을 보면 대선 충당금, 쉽게 말해서 떼일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쌓아두는 돈이 작년보다 2배나 늘어서 3,220만 달러가 됐습니다. 네, 이건 회사가 스스로 앞으로 돈 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정한 셈이니까 확실한 경고등이 켜진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어떤 역설이죠? 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를 줄이겠죠.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가 없거나 한도가 꽉 찬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살 방법이 막막해지죠. 바로 그때 세질 같은 서비스가 거의 유일한 동화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제 조카만 봐도 신용카드는 일부러 안 만들고 이런 BNPL 서비스만 쓰더라고요. 그 세대에겐 이게 새로운 표준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성세대는 소비를 줄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런 서비스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가 되네요. 경제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위험, 즉 신용 리스크는 분명히 커집니다. 네, 그건 회사의 명백한 위협이죠. 그런데 바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제를 찾게 되면서 사업의 전체 파이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회사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바로 그 경기 침체라는 유령이 동시에 회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 와. 이것이 바로 지금 세즈를 둘러싼 모든 논쟁의 핵심입니다. 세즈는 과연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늘어나는 리스크를 아까 말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정책으로 잘 통제하면서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를 진짜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정말 아슬아슬한 양날의 검 위에 서 있네요. 이 분석의 원문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10배 오를 수 있다. 네, 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8억 달러인데 정말 10배, 즉 180억 달러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이건 너무 낙관적인 희망으로 아닐까요? 10배라는 숫자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닙니다. 현재 극도로 낮은 가치, 그러니까 PER 16배라는 시장의 불신과 연간 60%가 넘는 실제 매출 성장률,
그리고 아직도 초기 단계인 BNPL 시장의 잠재력을 모두 고려하면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죠. 단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겠죠. 바로 이번 겨울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세젤이 앞으로 다가올 경제 변동성 속에서 자신들의 리스크 관리 모델이 효과가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낸다면 시장의 평가는 180도 바뀔 겁니다. 아, 위험한 핀테크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돈을 버는 검증된 플랫폼으로요. 네. 그렇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다시 오기 힘든 매력적인 진입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네, 대손 충당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면 지금의 주가도 비싼 가격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폭락하는 주가와 폭발하는 실적이라는 모순 속에 갇힌 핀테크 기업 세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눈부신 성장과 믿을 수 없이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달콤한 유혹의 이면에 경기 침체와 신용 리스크라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네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기업의 리스크 요인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즐의 사례를 보면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인 경기 침체가 어쩌면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기에 성공하는 기업을 찾을 때 월마트 같은 할인점이나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을 떠올립니다. 네. 하지만 어쩌면 세즐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디지털 월마트 같은 불황기에 더 강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위험과 기회가 완벽하게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